미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그런 정황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 결과를 받아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지난 주말에 중동에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이란이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만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이른바 이란이 종교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이른바 주변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외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워싱턴에 특파된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특파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워싱턴의 하만주 특파원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13일 현역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이란은 폭탄이 장착된 무인기 드론 170기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120발, 그리고 약 30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내 시아파 무장단체들도 각각 수십 발의 로켓과 여러 대의 드론 등을 발사하면서 이란과 공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말씀하신 대로 이란 영상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보복입니다. 하지만 99%가 미사일은 요격돼 이스라엘에 사실상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언돔 그리고 예로 지대공 미사일, 매직 랜더 등 완드 등 복합적인 이스라엘군의 방공망 시스템이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론과 미사일이 이란 영공에 도달도 하기 전에 객추된 것에는 미국, 영국, 요르단 전투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어제 미군이 최대 6발의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고 70대 이상의 드론 공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중동 맹주국지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종국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 요격 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에로 지대공 미사일 및 미국산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 매우 비싸고 그 수량도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군 전 참모 총장은 이스라엘군 방공 체계를 운영하는데 하룻밤에 40억에서 50억 세켈,
원화로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억 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과 함께 이번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평가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주변국들의 어떤 도움으로 이란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이제 더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인데,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더 이상 보복 공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공격이 거의 전부 요격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란도 이번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14일 테헤란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웃나라와 이스라엘 동맹국인 미국에 공습 72시간 전에 이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 외교 소식통도 이란이 이번 공습에 대해 지난 1일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한 대응으로 그 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란이 사전이 아니라 공격 이후에 통보했다. 이란의 주장은 공습 실패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간척된다고 부인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란의 공습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주장의 진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란이 이스라엘의 민간 시설이나 종교 시설이 아닌 군 정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이스라엘과 미국 등 연합군이 이란의 공습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은 시간 및 규모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14일 보복 공습을 사실상 결정했고, 조만간 내각회의를 개소집에 이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시기를 이르면 15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공습은 매우 제한적인 목표물을 겨냥한 정교한 타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 등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이란의 피해가 커지면 이란과 시아파 무장단체의 더 파괴적인 재반격이 진행되면서 중동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란이 이번에 재반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피해가 이번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이 이번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망 작동 방식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네. 카특파원. 네네.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정리 좀 해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말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은 보복을 하겠다고 또 다짐을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는 이제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그럴까요? 장기적인 목표는 이란이 주변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란 내에 있는 핵시설까지도 파괴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목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믿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확전되는 것을 매우 꺼릴 텐데 이런 상황들이 지난주 있었던 우리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런 와중에 또 일어난 일이어서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안보 질서라든지 국제 정세 전체가 지금 요동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지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총선이 끝난 바로 그날인데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됐는지 좀 전해 주실까요? 매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의도,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등 국제사회의 만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유는 이란의 핵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이 레바논, 시리아 등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까지 공격할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은 네. 감행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번 공격에 대해서 제한적인 보복 공습을 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네. 중동에서의 가자 지구 전쟁 그리고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 확대 등 여러 가지 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제5차 중동 전쟁 가능성을 커지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해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1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행한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선언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일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 안보뿐 아니라 반도체, AI, 양자 등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일본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 총리는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일본 총리로서는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통해 기자 총리는 중국, 러시아가 위협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본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일본이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여러 차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첫 삼국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다자 정상회의 참석대가 아닌 별도의 틀에서 한미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네. 이는 일본을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 상수로 두고 필요에 따라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을 각각 포함시키는 3, 4개국의 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 하만주 특파원, 네네. 미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지금 빨리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그런 정황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전쟁이 벌어지고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중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력을 확대를 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고 이 대중 압박에 뭔가 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국내에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금 복원이 된 상황에서 또 거꾸로 역으로는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이런 북중러 한미일의 어떤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특파 모시기에는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 그 사회도 미국 정책에도 한국처럼 공화, 민주, 보수 그리고 거핀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공화당 강경파가 그 지원에 반대하고 있고 또 중동 전쟁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 네. 중국에 대한 대응이 미국 행정부의 중심 축이라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바는 없다는 게 이곳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언입니다. 네. 다만 네. 미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매우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의 각종 워킹 그룹이나 분야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커스에 미국 일본이 첨단 기술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 첫 번째 협력 오커스 외 파트너 국가로 일본이 선정됐습니다만 한국이나 뉴질랜드도 이에 합류하는 최대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조커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오커스에 일본, 재팬이 참여해서 조커스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곤 한데 이런 그 자유진영의 대중경제 안보 협력 구조 이것이 앞으로 가치 중심의 자유진영과 또 권위주의 정권과의 대립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 또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외교적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특파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어려운
우리 정부의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장관이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은 미국과의 미일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이나 여러 가지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곳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네, 하특파원 오늘 그 긴 시간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앞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취재하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하만조 특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